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에 위치한 공예품 공장 오대양에는 늦여름의 무거운 습기와 함께 기이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음도 직원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도 사라진 채 공장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아내와 직원들을 찾아 헤매던 한 남자가 구내식당 천장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는 그곳에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악몽과 마주하게 됩니다. 얇은 합판으로 된 천장 일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툭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천장 위로 올라가 손전등을 비춘 순간 어둠 속에서 드러난 것은 서로 뒤엉킨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수십 구의 시신들이었습니다. 32명, 무려 32명의 사람들이 그 좁고 어두운 천장 다락방에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범죄 수사 역사상 전무후무한 미스터리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은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의 거대한 미스터리와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이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경고가 무엇인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건이 발생한 1987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민주화의 열기가 뜨거웠던 그의 여름, 사람들의 시선은 정치적 이슈에 쏠려 있었지만 서울에서 멀지 않은 용인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조용히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오대양 공장은 겉보기에는 매우 평범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유망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오대양의 대표 박순자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 키우고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자선 사업가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29일 오후 4시경 그 위선적인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오대양 대표 박순자의 남편인 이기정 씨였습니다. 그는 며칠째 연락이 두절된 아내와 공장 직원들을 찾기 위해 용인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은 텅 비어 있었지만 기숙사와 식당에는 그들이 먹다 남은 밥상과 짐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마치 사람들이 증발해버린 듯한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수색을 계속하던 이 씨는 구내식당 천장의 텍스, 마감재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올라간 흔적이었습니다. 그가였습니다. 그가 사다리를 놓고 천장 안쪽의 어두운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을 때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검찰조차 현장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공장 지붕과 천장 사이의 샌드위치 판넬 구조물 안, 높이가 불과 1m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성인 남자가 허리를 펴고 서기조차 힘든 그곳에 32명의 남녀가 마치 짐짝처럼 겹겹이 쌓여 사망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자 중에는 대표 박순자와 그녀의 자녀 셋, 그리고 공장의 핵심 간부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 대부분이 잠옷이나 속옷 차림이었으며 사망한 지 이미 며칠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장 감식반이 도착하고 본격적인 수습이 시작되자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한여름의 폭염으로 인해 천장 내부의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시신들의 부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하나하나 수습하며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시신들의 배치였습니다. 그들은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듯 질서정연하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박순자 사장을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 사람들이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애워싸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사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둘째, 저항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32명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탈출을 시도하거나 반항했을 법도 한데 현장은 기이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장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천장으로 올라가는 입구 외에는 다른 출입구가 없었습니다. 즉, 이들은 스스로 그곳에 올라가 문을 닫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들이었습니다. 찢어진 달력 뒷면이나 작은 메모지에는 암호 같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가셨다.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된다. 고통을 참아야 한다. 이 메모들은 이들이 죽음을 앞두고 극도의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었음을, 그리고 죽음의 과정이 상호 간의 합의나 혹은 강압적인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즉시 대규모 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왜 이 32명의 사람들을 그토록 좁고 뜨거운 천장 위로 몰아넣었을까요? 건실한 여성 사업가로 알려졌던 박순자는 왜 가족과 직원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당시 경찰의 1차 브리핑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즉, 목이 졸려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외부에서 들어와 32명을 목졸라 살해하고 사라진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수사팀은 내부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집단 자살 혹은 촉탁 살인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포함된 이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강력한 심리적 지배나 세뇌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형사들은 주민들로부터 의미심장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공장 주변에 낯선 남자들이 서성거렸고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순자가 최근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썼으며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첩보도 입수되었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광기인가? 아니면 금전적 이익을 노린 계획된 범죄인가? 아니면 권력의 비호를 받는 거대한 배후가 존재하는가? 부검의들은 시신에서 약물 반응을 검사했지만 특이할 만한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맨정신으로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서로의 목숨을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4일 동안 어둡고 뜨거운 천장 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숨죽이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비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박순자라는 여성을 추적해야 합니다. 그녀가 쓴 천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끔찍한 사건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32명의 목숨을 차가운 천장 위로 이끈 장본인 박순자. 그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사건 발생 전까지 세상에 알려진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성녀 그 자체였습니다. 고아와 불우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 사업가,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덕망 높은 사장님. 하지만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조작과 섬뜩한 심리 지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1939년생인 박순자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던 중 1970년대 중반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사경을 헤매다
기적적으로 회복했다고 주장하며 종교적 체험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으며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이 기적의 서사는 그녀가 카리스마를 획득하는 첫 번째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기성 종교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자신만의 세력을 규합하여 1984년 대전에서 공예품 제조회사 오대양을 설립합니다. 회사 이름인 오대양은 전 세계 오대양을 지배하겠다는 그녀의 거대한 그리고 비뚤어진 야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대양의 성장 방식은 일반적인 기업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복지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갈 곳 없는 고아들을 거두어 키우고 입사하는 직원들에게는 파격적인 숙식 제공과 자녀 교육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서민들에게 오대양은 꿈의 직장이자 지상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사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사 기록과 전직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대양은 회사라기보다는 거대한 수용소에 가까웠습니다. 박순자는 공장 내에 유치원과 학교를 짓고 직원들의 자녀를 그곳에 몰아넣었습니다. 겉으로는 최고의 교육 환경이라 선전했지만 실상은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여 가족 간의 유대를 끊고 아이들을 오직 박순자만을 따르는 오대양의 전사로 길러내는 세뇌 교육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아저씨, 아줌마라 부르게 강요받았고 오직 박순자만을 엄마 혹은 사장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박순자의 지배력은 단순히 고용관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결혼, 연애, 그리고 정신세계까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는 박순자의 훈시가 이어졌고 밤에는 반성의 시간이라는 이름 아래 가혹한 자아 비판이 행해졌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물질적인 욕심을 버려야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설교하며 전 재산을 회사에 헌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집을 팔고 땅을 팔아 그 돈을 모두 박순자에게 바친 직원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오대양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핵심 신도들을 이용해 철저한 감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입사해도 각자 다른 숙소를 쓰게 하여 부부관계를 단절시켰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여 박순자에게 보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대양 안에서 그녀의 말은 곧 법이자 신의 계시였습니다. 그녀가 이것은 죄다라고 기정하면 그것은 죄가 되었고 가혹한 체벌조차 영혼을 맑게 하는 사랑의 매로 둔갑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박순자가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공포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녀는 밖으로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규율을 어긴 자에게 무자비한 응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응징조차도 피해자가 스스로 원해서 받는 것처럼 교묘하게 심리를 조작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32명이 저항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 심리적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1986년경부터 오대양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무리한 사업 확장을 시도합니다. 박순자는 대전과 용인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최고급 자재를 사들이며 부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예품 판매 수익만으로는 이 거대한 왕국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직원들을 동원해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오대양에 투자하면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투자자들의 돈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씨앗이 된 170억 원 사채놀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가 꼬박꼬박 지급되자 신뢰를 얻었지만 그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개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였습니다. 박순자는 겉으로는 성공한 여성 CEO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물밑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성녀의 가면 뒤에서 탐욕과 파멸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순자가 쌓아 올린 오대양이라는 성은 겉보기에는 견고하고 화려해 보였지만 그 기초는 썩은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선사업가라는 가면을 쓰고 사회적 명망을 얻는 동안 그 이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부채가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1987년 당시 돈으로 약 170억 원.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라 직원들과 투자자들을 착취하여 만들어낸 신기루였습니다. 박순자의 자금 조달 방식은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즉 폰지 사기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회사를 위해 돈을 빌려오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유혹했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직원들은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주견은 약속대로 높은 이자가 지급되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오대양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이 퍼져나갔습니다. 대전 지역 일대에서는 오대양에 돈을 맡기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987년 4월을 기점으로 이 거대한 돌려막기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공장 확장과 방만한 운영으로 자금 흐름이 막히자 이자 지급이 연체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고, 원금을 회수하겠다는 채권자들이 하나둘씩 공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녀 박순자의 미소만으로는 더 이상 그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억눌려 있던 갈등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운명의 날인 8월 16일, 오대양 용인공장에 채권자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박순자에게 빌려준 5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돈다발이 아니라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무장한 오대양 직원들의 주먹이었습니다. 박순자의 지시 혹은 무기나에 공장 직원 10여 명은 채권자 부부를 창고에 가두고 무차별적인 집단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채권자 집단 폭행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오대양 내부의 폭력성과 비정상적인 집단 문화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트리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겨우 현장을 빠져나온 채권자 부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특수 폭행 및 감금 사건으로 인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박순자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보호해주던 자선사업가라는 방패는 깨져버렸고, 언론은 그녀를 사기꾼, 폭력사주의 배우로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70억 원 사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이는 곧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왕국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구속수사를 받고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빚을 갚고 사태를 수습해야 했지만 이미 그녀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8월 19일,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오대양 직원 13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에게도 소환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박순자는 8월 25일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용인 공장에 머물던 핵심 간부들과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피해야 한다. 세상이 잠잠해질 때까지 숨어 있어야 한다. 그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80여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대전 공장으로,
일부는 흩어졌지만 박순자를 포함한 최측근 31명은 용인 공장 안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경찰이 박순자를 체포하기 위해 공장을 급습했을 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공장 안으로 들어간 것은 목격되었으나 밖으로 나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바로 머리 위 천장이었습니다. 박순자와 그녀의 추종자들은 공장 식당 천장에 있는 좁은 공간을 은신처로 택했습니다. 밖으로 도망치는 대신 등잔 밑이 어둡다는 사실을 이용해 공장 내부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으로 숨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의 완벽한 단절, 그리고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과 채권자들이 텅 빈 공장을 뒤지며 허탕을 치고 있을 때 바로 그들의 머리 위 얇은 합판 너머에는 32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색견이 지저대고 경찰의 무전기 소리가 들려오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170억 원이라는 욕망의 숫자가 만들어낸 무게가 결국 그들을 좁고 어두운 천장 위로 짓눌러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8월 29일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약 4일간의 시간. 이 공백의 시간 동안 천장 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외부와의 연결이 끊긴 그 밀실에서 그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결말을 준비했을까요? 1987년 8월 25일 밤, 오대양 용인 공장에는 기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의 소환 통보가 떨어지자 박순자 대표는 결단을 내린 듯 핵심 신도들과 가족들을 식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둘씩 식당 구석에 놓인 사다리를 타고 천장이 어두운 구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신이 발견된 29일까지 꼬박 4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비좁은 천장 위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생존자들의 증언과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들을 토대로 그 침묵의 사이를 재구성해봅니다. 그들이 몸을 숨긴 공간은 공장 지붕과 천장 마감재 사이의 빈 공간, 일명 트러스 구조 안이었습니다. 넓이는 약 13.3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4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 무려 32명의 성인 남녀와 아이들이 들어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여름인 8월 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위 속에 환기구 하나 없는 밀폐된 천장 및 공간은 그야말로 찜통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외부 기온이 30도를 웃돌 때 양철 지붕 바로 밑의 온도는 50도 이상 치솟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급하게 올라가느라 충분한 물과 식량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초반에는 아래에 남아있던 식당 직원들이 몰래 물과 주먹밥을 올려주기도 했지만 경찰의 감시가 심해지고 공장 운영이 마비되면서 그 공급마저 끊겼습니다. 32명의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극심한 갈증과 배고픔, 그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와 싸워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극한의 상황, 이것이 비극의 첫 번째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그들의 침묵입니다. 당시 공장 아래에서는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었고 빚을 받으려는 채권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오가고 있었습니다. 천장 위와 아래는 얇은 합판 한 장 차이였습니다. 위에서 발을 구르거나 소리만 질러도 아래에서 다 들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4일 동안 그 누구도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르거나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갓난 아기부터 노인까지 포함된 32명이 그 지옥 같은 더위 속에서 쥐죽은 듯 고요를 유지했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수십 장의 메모들은 그 비밀을 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찢어진 달력 뒷면이나 작은 종이 조각에 급하게 갈겨 쓴 글씨들은 당시 그들이 처한 절박하고도 기이한 심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된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끝이다. 고통을 이겨내야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이 메모들은 박순자와 간부들이 일반 신도들을 철저하게 통제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 즉 경찰과 채권자들을 사탄이나 악의 무리로 규정하고 발각되는 즉시 끔찍한 고문을 당하거나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세뇌했습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들에게는 천장 밑에 뜨거운 열기보다 천장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실의 법이 더 무서운 공포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탈수 증세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좁은 공간은 배설물 냄새와 땀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순자의 심리적 지배력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발견된 메모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가셨다. 이제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가셨다는 표현은 박순자가 사망했거나 탈진하여 의식을 잃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심점이었던 박순자가 무력화되자 집단 전체는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리더가 사라진 사이비 종교 집단이 겪는 공황 상태. 이것이 집단 자살 혹은 타살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내려가 쇠고랑을 차고 비난을 받느니 함께 영적인 세계로 떠나는 길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생존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천장에 올라가지 않았던 공장 직원들의 증언은 이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짐을 옮기는 줄 알았다. 가끔 앓는 소리가 들렸지만 기도하는 소리인 줄 알았다. 밑에 있던 사람들조차 위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하지 못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방관했던 것입니다. 4일째 되던 날, 침묵은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메모에는 마지막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자 라는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그들이 최후의 순간을 합의했거나 혹은 감효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고 목을 조르는 행위가 벌어졌을 때조차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손톱 자국이나 반항은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점은 그들이 이미 심리적으로 죽음을 수용했거나 저항할 힘조차 없는 상태였음을 방증합니다. 어둠 속의 4일. 그것은 단순한 은신이 아니었습니다. 170억 원이라는 탐욕의 빚, 사이비 교주의 그릇된 신념, 그리고 집단 광기가 만들어낸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감옥에서 열쇠를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월 29일, 남편 이 씨가 천장을 뜯어내고 손전등을 비췄을 때 그곳에는 4일간의 지옥을 견디다 못해 싸늘하게 식어버린 32개의 육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시신들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방식이 일반적인 자살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32구의 시신이 용인 공장 천장에서 내려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차가운 부검대 위에 놓였을 때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집단 자살이라고 하면 독극물을 마시고 고통 없이 잠드는 방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대양 사건의 부검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이 마주한 진실은 그들이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 혹은 끈에 의해 하나하나 목숨이 끊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가수 부검팀과 경찰 감식반이 밝혀낸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즉, 목이 졸려 죽었다는 뜻입니다.
사망자 32명 중 대부분은 끈이나 천조각에 의해 목이 졸린 교살 흔적이, 일부는 손으로 목을 조른 액살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는 의사와는 명백히 다른 타살의 흔적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제기됩니다. 좁은 천장 위,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는 밀실에서 누가 32명을 목졸라 죽였단 말인가? 경찰은 현장 상황과 시신들의 위치, 그리고 끈의 매듭 방식 등을 종합하여 타살에 의한 자살, 이른바 촉탁살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죽음의 시나리오는 이러했습니다. 먼저 오대양의 공장장인 이경수와 남자 직원들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목졸라 살해합니다. 그 후 남자 직원들이 서로를 죽이거나 확인 사살을 하고, 마지막 남은 이경수 공장장과 핵심 간부 2, 3명이 천장 구조물에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경수를 비롯한 남자 3명의 시신은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첫째, 박순자의 죽음입니다. 많은 이들은 교주인 박순자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신도들의 죽음을 지켜본 뒤 자살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박순자 역시 타인에 의해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시신은 다른 시신들 아래쪽에 깔려 있기도 했습니다. 이는 박순자가 가장 먼저 살해되었거나 혹은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녀 또한 제거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교주가 신도들보다 먼저, 그것도 타살당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끝까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둘째, 무저항의 미스터리입니다. 법의학적으로 가장 기이했던 점은 32명의 시신 대부분에서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면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핥히거나 끈을 풀려고 저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손톱 밑에 상대방의 피부 조직이 남거나 목 주변에 긁힌 상처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오대양 사망자들은 깨끗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녀가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마치 마네킹처럼 가만히 목을 내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약물에 취해 있었거나 혹은 완벽한 심리적 제압 상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약물 반응의 부재입니다. 혹시 이들이 수면제나 독극물을 마시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살해당한 것은 아닐까요? 부검팀은 정밀 약물 검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일부 시신에서 신경안정제 성분, 미량 검출되긴 했으나 이는 치사량은커녕 수면을 유도하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맨정신으로 또렷한 의식을 가진 채 차례대로 다가오는 죽음의 순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옆에 동료가, 가족이 목이 졸려 숨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는 이 사실은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더 끔찍한 전율을 불러일으킵니다. 넷째, 시신의 배열 상태입니다. 발견 당시 시신들은 좁은 공간에 2, 3겹으로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먼저 죽은 사람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다음 사람이 죽고 다시 그 위에 시신을 쌓았다는 것인데, 찜통더위와 협소한 공간에서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 누군가 외부에서 들어와 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층층이 쌓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외부 개입설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은 우리 아이가 엄마를 죽이고 자살했다니 말도 안 된다. 누군가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것이다. 라며 경찰 발표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부검 보고서가 나오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30여 명이 짝이라도 한 듯 저항 없이 죽을 수 있는가? 쟁 70억 원의 행방을 쫓던 누군가가 입막음을 위해 저지른 짓 아닌가? 당시의 수사기술로는 DNA 분석이나 정밀한 현장 재구성이 어려웠기에 경찰은 정황 증거와 생존자,
천장 밑에 있던 직원들의 진술에 의존해 사건을 집단 자살로 종결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적 소견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살의 형태를 띤 타살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인 살인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의 목에 끈을 감게 만들었을까요? 박순자라는 교주의 명령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인물이 현장을 지휘했던 것일까요? 부검이 끝난 뒤 시신들은 화장되어 한 줌의 재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뼈와 살에 새겨진 의문점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죽음의 방식에서 죽음의 이유로 옮겨갔습니다. 32명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중요했던 것, 바로 사라진 170억 원의 행방입니다. 박순자가 죽으면서 가져간 비밀, 혹은 누군가에게 건네졌을지 모를 검은 돈의 실체를 파헤치지 않고서는 이 죽음의 퍼즐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비극인가? 아니면 돈과 권력이 얽힌 계획된 범죄인가? 차가운 부검대 위에서도 시신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들이 남긴 텅 빈 통장과 장부들은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대양 사건이 단순한 사이비 종교의 집단 자살로 끝나지 않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가장 어두운 미스터리로 남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박순자가 사람들을 속여 긁어모은 돈 약 170억 원. 1987년 당시 서울의 음마아파트 한 채 가격이 약 5천만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170억 원은 아파트 340채를 살 수 있는 지금 가치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은 이 거대한 돈이 증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현장 수습이 끝난 후 경찰과 검찰은 자금의 흐름을 쫓기 위해 박순자의 자택과 오대양의 비밀 장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상식적으로 170억 원의 사채를 끌었었다면 박순자가 호화로운 생활을 했거나 어딘가에 돈을 숨겨두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목격한 그녀의 삶은 의외로 검소했습니다. 그녀는 명품을 휘두르거나 사치를 부린 흔적이 거의 없었고 공장 시설 투자나 직원들의 숙식비로 쓴 돈을 제외하더라도 수십억 원 이상의 자금이 비어 있었습니다. 돈은 들어왔는데 나간 곳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대양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종교와 기업, 그리고 권력이 뒤엉킨 거대한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사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박순자가 몸담았던 모체 종교, 일명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회와 그와 관련된 기업 세모그룹을 향했습니다. 박순자는 오대양을 설립하기 전 구원파의 열성적인 신도였습니다. 그녀는 대전 지역에서 구원파의 자금책 역할을 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이후 독립하여 오대양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수사 당국과 언론은 그녀의 독립이 위장된 독립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즉, 오대양은 독자적인 기업이 아니라 구원파나 세모그룹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행동대장 혹은 자금 수금책 역할을 한 위장 계열사가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 오대양에서 빠져나간 돈의 일부가 세모그룹 관계자나 구원파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수표와 어음들이 그 연결고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대양 직원들은 자신들이 피땀 흘려 번 돈과 사채로 빌린 돈을 박순자의 지시에 따라 쇼핑백에 담아 정기적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박순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 사채를 끌어다 쓴 이유가 보이지 않는 손인 윗선의 상납금을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170억 원이라는 빚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박순자가 토사구팽 당한 것은 아닐까. 이 의혹의 중심에는 세모그룹의 회장 유병원이 있었습니다. 유병원은 종교 지도자이자 기업가로 당시 한강 유람선 사업권을 따내는 등 정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승승장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검찰은 유병원이 오대양 사건의 배후에 있는지, 박순자가 모은 사채 자금이 유병원에게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당시 수사는 묘하게도 겉돌았습니다. 자금의 흐름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병원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은 오대양 사건은 박순자의 단독 범행이며 외부로 유출된 자금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여론은 분노했습니다. 꼬리 자르기 수사다. 권력에 비호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당시 제5공화국 말기의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 정치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제기되었지만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박순자와 31명이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는 동안 그 돈을 실제로 굴리고 이득을 취한 진짜 주인은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쉽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4년 뒤인 1991년 오대양 사건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오대양 직원 출신들이 유병원 회장이 오대양 자금을 상습적으로 갈취했다고 폭로하며 전면 재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검찰은 유병원을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수사 결과 유병원이 신도들의 헌금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오대양 자금 일부가 세모그룹의 운영 자금으로 쓰인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유병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살인교사 혐의, 즉 유병원이 박순자와 31명의 죽음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유병원이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의 직접적인 살인범이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교를 빙자하여 신도들의 돈을 착취한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과연 170억 원 전액이 사업자금으로만 쓰였을까요? 박순자는 왜 죽기 직전까지 그토록 필사적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을까요? 그녀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빚쟁이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을 상납하지 못했을 때 닥쳐올 조직의 응징이었을까요? 사라진 돈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의 흐름은 권력을 향하고 있었고 그 흐름의 끝에 서 있던 사람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대양 공장 천장 위에서 발견된 메모 중 하나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입을 다물라. 우리가 모든 것을 안고 간다. 이것은 단순히 채권자들에 대한 침묵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조종했던 거대한 배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충성이었을까요? 170억 원과 함께 증발해버린 진실. 그것은 훗날 2014년 세월호 참사라는 또 다른 국가적 비극과 연결되며 우리 사회에 끔찍한 데자뷰를 선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1987년 그해 수사는 미완으로 끝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대양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을 것 같았던 1991년 7월 어느 날 경찰서 문을 두드린 6명의 남녀가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사라진 줄 알았던 오대양의 생존자들이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자백은 170억 원보다 더 충격적인 땅속에 묻혀있던 또 다른 주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대양 사건이 세간의 뇌리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던 1991년 7월 10일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6명의 남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행색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던 그들은 4년 전 용인 공장 천장에서 발견된 32명의 시신들과 함께 오대양의 마지막 생존자로 수배 중이던 김모 씨와 그 일행이었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도 잡히지 않던 그들이 갑자기 세상 밖으로 나와 자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자백은 1987년의 비극을 단순한 자살 사건에서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으로 뒤바꾸는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참혹했습니다. 1987년 8월 32명이 천장으로 올라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미 오대양 내부에서는 사륙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박순자의 지시에 불복종하거나 규율을 어기거나 자금 관리에 문제를 제기한 동료 직원들을 반성의 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집단 구타하여 살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검찰은 즉시 그들이 지목한 장소를 파헤쳤습니다. 오대양 공장 주변과 야산 등지에서 안매장된 시신 4구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백골이 된 채 차가운 흙 속에 묻혀있던 그들은 누구보다 오대양을 믿고 따랐지만 단지 박순자의 눈에 거슬렸다는 이유만으로 동료들의 손에 처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이로써 오대양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집단 자살이 아니라 내부의 공포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행된 조직적인 숙청이자 살인 범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자수한 6명은 당시 오대양 내에서 규유부 혹은 행동대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순자의 친위대처럼 움직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살해 명령을 직접 수행한 집행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987년 사건 직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지하창고나 컨테이너 박스를 전전하며 4년간 짐승처럼 숨어 지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자수를 결심했다는 것이 그들의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전문가들과 당시 언론은 이들의 자수 시점과 의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1991년은 오대양 사건의 배우로 지목되던 세모그룹과 유병헌 회장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유병헌이 오대양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대양의 핵심 관계자들이 나타나 모든 살인은 박순자의 지시였으며 우리끼리 저지른 일이다 라고 자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사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끝까지 잡히지 않거나 입을 다물었다면 검찰 수사는 자연스럽게 자금의 최종 종착지인 윗선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행범들이 나타나 이것은 오대양 내부의 광신도들이 벌인 우발적 범행이라고 선을 그어버림으로써 사건의 프레임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에서 다시 사이비 종교의 내부 살인극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자수 이후 검찰 수사는 유병헌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자수한 6명은 약속이나 한 듯 유병헌 회장은 살인과 무관하다. 모든 것은 죽은 박순자 사장이 시킨 일이라며 윗선을 철저히 보호하는 듯한 진술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자백 덕분에 사건의 배후에 대한 연결고리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도피 생활 자체가 누군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의 전국적인 수배망을 뚫고 4년이나 6명의 성인이 집단 생활을 하며 숨어 지낸다는 것은 조직적인 자금 지원과 은신처 제공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숨겨주며 관리하다가
수사 압박이 거세지자 총대를 메고 자수하도록 기획했을 것이라는 기획 자수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1991년의 재수사는 결국 오대양 사건을 광신도들의 집단 범죄로 법적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매장된 시신들은 수습되었고 살인범들은 처벌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의가 구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여전히 개운치 않은 뒷맛을 느껴야 했습니다. 170억 원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고 자수한 이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이 무엇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땅속에 묻은 것은 단순히 동료의 시신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의 진짜 몸통으로 향하는 길, 그리고 돈과 권력이 얽힌 추악한 진실까지 함께 매장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오대양 사건은 미해결이라는 꼬리표를 뗀 척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잊지 않았습니다.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2014년 4월 전 국민을 비통에 잠기게 한 또 다른 대참사가 발생하면서 오대양이라는 유령은 다시금 대한민국을 찾아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벌어진 비극과 차가운 천장에서 벌어진 비극, 이 둘을 연결하는 섬뜩한 평행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1987년의 오대양 사건이 역사책 속의 한 페이지로 묻혀가던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로 인해 또다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바로 세월호 침몰 사고입니다. 온 국민이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며 TV 앞을 지키던 그때 뉴스 속보를 통해 흘러나온 한 이름은 중장년층에게 소름 끼치는 기시가심들 불러일으켰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 유병언. 그는 미령은 직업풍 시표하는 실종자 이름문. 그는 미령한 사형들을 부리는 직업정이다 유병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중 지편 맥콕탕이다 준 추금더 것입니다. 오대양 사건의 배우로 의심받았던 세모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잊혀졌던 1987년의 유령이 2014년에 바다 위로 되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아직도 거대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가? 1987년에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것인가? 오대양 사건 당시 상습 사기 혐의로 4년형을 살고 나왔던 그는 얼굴 없는 회장님으로 다시 재기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그의 기업 운영 방식은 27년 전 오대양의 그것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첫째,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경영구조입니다. 박순자가 오대양을 자신만의 왕국으로 만들고 신도들을 철저히 통제했던 것처럼 유병언 일가 역시 계열사 대표들을 측근이나 신도들로 채우고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구원파라는 종교적 유대감은 기업 내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마비시켰고 이는 결국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끝없는 탐욕과 무리한 확장입니다. 오대양이 170억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사채를 끌어다 쓰며 파멸로 치달았던 것처럼 청해진 해운 역시 무리하게 선박을 증축하고 과적을 일삼으며 수익 창출에만 몰두했습니다. 1987년에는 그것이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집단 변사로 나타났다면 2014년에는 303여 명의 희생이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확대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검찰은 유병언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대 규모의 검거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군과 경찰, 검찰 인력이 총동원되어 전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유병언은 마치 1987년 박순자가 공장 청장으로 숨어들었듯 또다시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금수원이라는 그들만의 성역 뒤로 숨거나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달여가 지난 6월 12일
전남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변사체 한 구가 발견됩니다. 겨울 점퍼를 입고 낡은 신발을 신은 채 반백골 상태로 발견된 시신. 경찰은 DNA 감식 결과 이 시신이 유병헌 회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화려한 재벌 회장이 노숙자 같은 행색으로 길바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결말은 1987년 용인 공장 천장에서 발견된 박순자의 최후와 기묘하게 오버랩되었습니다. 죽음마저도 미스터리였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그가 술병들과 함께 발견된 점, 시신의 부패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는 점 등을 들어 타살설, 시신 바꿔치기설 등 온갖 음모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는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지었고 결국 유병헌의 죽음과 함께 그가 쥐고 있던 수많은 비밀들, 정관계 로비 의혹, 은닉재산의 행방, 그리고 어쩌면 오대양 사건의 진실까지는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판식했습니다. 만약 1987년 오대양 사건 당시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아니라 몸통을 파헤치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더라면, 그래서 불법적인 자금 조달과 사이비 종교의 결탁고리를 끊어냈더라면 2014년의 세월호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뼈아픈 가정 때문입니다. 오대양과 세월호,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지만 본질적으로는 잘못된 믿음과 통제되지 않은 탐욕이 빚어낸 쌍둥이 비극이었습니다. 32명의 죽음이 남긴 경고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덮어두었기에 27년 후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유병헌의 시신이 발견된 순천의 매실밭 위로 1987년의 뜨거웠던 여름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현실. 오대양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범죄 기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대한민국의 아픈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1987년 8월 용인의 한 공장 천장에서 발견된 32구의 시신. 오대양 사건은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비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8편의 이야기를 통해 평범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광신도로 변해갔는지, 자선사업이라는 아름다운 가면 뒤에 얼마나 추악한 탐욕과 폭력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이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에 어떤 뼈아픈 상처를 남겼는지를 추적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32명의 사람들을 그 좁고 뜨거운 천장 위로 몰아넣었으며 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오대양 사건의 핵심을 폐쇄된 집단 심리와 경제적 속박의 결합으로 분석합니다. 박순자는 처음부터 칼을 들고 사람들을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갈 곳 없는 이들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제공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외로움과 결핍을 파고들어 신뢰를 쌓은 뒤 서서히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정보가 차단된 밀실에서 교주의 말은 곧 법이자 진리가 되었고 비판적 사고는 죄악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과 세뇌의 전형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빚이라는 족쇄였습니다. 박순자는 신도들에게 막대한 빚을 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오대양을 떠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나가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공포심 주입은 물리적인 감옥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을 구속했습니다. 결국 32명의 사망자는 가해자이기 이전에 잘못된 믿음과 시스템에 의해 영혼까지 파괴된 피해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대양 사건은 법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미제입니다.
사라진 170억 원의 행방, 권력과의 유착 의혹, 그리고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남긴 찜찜함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1987년에 우리가 이 사건의 배후를 끝까지 파헤쳐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어냈다면 2014년 세월호의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역사는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할 때 더 잔혹한 방식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묵직한 경고를 던집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누군가 대가 없는 무한한 사랑이나 손쉬운 구원 혹은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접근한다면 우리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종교와 조직은 개인의 자유와 이성을 존중하며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습니다. 반면 외부와의 소통을 끊고 오직 우리만이 정답이라고 강요하는 곳, 모든 재산과 삶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곳은 그 끝이 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32명의 목숨이 사라진 그해 여름의 비극은 맹목적인 믿음이 흉기가 되어 나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찌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는 제2, 제3의 오대양과 같은 폐쇄적인 집단이 누군가의 절박함을 먹이 삼아 자라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감시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가운 천장 위에서 고통 속에 쓰러져간 32명의 영혼,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진 비극의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의 진실을 함께 추적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묻혀 있는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사건이나 미스터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철저한 조사와 냉철한 시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